덴마크에서 탄생할 레고 그룹의 첫 해외 진출국은 가까이 인접해 있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레고 그룹은 1953년 노르웨이 회사인 노르스케 레지오와 계약을 맺어 노르웨이에서 레고 제품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듬해인 1954년 노르웨이에 이어 스웨덴에 진출할 때에는 노르스케 레지오가 주로 활동했습니다. 빌룬트의 생산 여력이 많지 않아 노르웨이의 노르스케 레지오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스웨덴에 판매했던 것입니다. 특히 스웨덴 말매에 있던 대형 백화점이 레고의 놀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형 캠페인을 벌여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1954년에는 레고 브릭의 스웨덴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1955년에는 레고 모자이크 시스템 인플레이의 스웨덴 버전을 판매했습니다. 1950년 당시 스웨덴은 노르웨이에 비해 장난감 수입에 대해 거의 제약을 가하지 않아 그 덕분에 스웨덴에서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953년에 레고의 고드프레드가 스웨덴으로 여행을 갔다가 인형 집과 가구를 제조해 판매하는 스웨덴 장난감 회사 룬드비 렉섹스 파브릭의 소유주인 악셀 톰젠을 만나면서 레고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1959년 레고 그룹이 스웨덴의 판매 지사를 정식으로 설립하여 룬드비 렉삭스 파브릭 회사의 총책임자인 브로르 에스베리에게 지휘권을 맡기게 됩니다. 현재 정체 상태인 스웨덴 장난감 시장에서 레고만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으며 2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 경영 전략 중에 E 전략과 O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클 비어와 니틴 노리아 교수가 2000년에 제시한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이코노믹의 이제 약자인데 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O 전략은 오거나이제이션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조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많은 것을 거론을 하는데 주주, 직원, 고객, 협력업체, 또 지역사회, 그리고 NGO, 미디어, 정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전략은 주주를 가장 중시하고요. O 전략은 직원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략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이제 어떻게 개선해서 주가를 올릴 것인지, 그래야 주주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O 전략은 바람직한 그런 기업 문화를 개발을 하고 또 개인 학습이나 조직 학습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하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초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략은 시스템에 좀 하드웨어 관점이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O 전략은 조직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문화, 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략은 상명하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지휘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O 전략은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래서 이 아래 얘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텀업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직원들이 참여해서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행해 보려는 그런 어떤 조직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을 하면 다른 조직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상 체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전략은 아무래도 경제적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결국 변화가 성공을 하면 직원들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받을 것이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요. O 전략에 있어서는 조직이 거두게 될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몰입,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고난 이임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1980년대 초반에 휴렛 패커드가 회사가 이제 침체에 빠졌죠. 근데 이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관료주의가 생겨나는 것을 이제 경계해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경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됐습니다. 5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있죠. 그리고 컨설턴트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 두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그 외부 컨설턴트가 이제 문제 분석, 그런 해결책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유능한 변화 관리 컨설턴트를 외부에서 고용해서 경영진과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좀 더 그 마이크로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전략 그 컨설턴트들은 그 여러 대안들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비교를 해서 이제 이런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평가 컨설턴트는 지금 불효불급한 그런 자산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매각을 실제로 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이제 기업들을 인수할 때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인사 컨설턴트들은 이제 강제 해고 같은 그런 이제 민감 이슈들을 악역을 맡아서 이제 처리하는 그 형태이죠. 반면에 5 전략에 있어서는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은 경영진이 직접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내부 컨설턴트,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 사람들 중에서 컨설턴트로 이걸 육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의 그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제 이 전략의 그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이라면 뭐 당연히 그 과감한 구조 조정 또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흑자를 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그 장점은 당연히 있는데, 이에 반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축소돼서 그 사업이 이렇게 확장될 때 나중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요. 또 해고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명예퇴직 제도를 이제 마련할 경우에는 그 유능한 직원들이 이제 그 혜택만 받고 이제 퇴사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 경영을 주도하는 그런 경영진도 재무 구조만 단기적으로 이제 흑자로 바꿔놓고서 보너스 받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허다하고요. 주주 역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모두 이렇게 처물해버리는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작용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게 스콧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할 때 그 CEO 엘버트 던랩이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요. 1994년에 과도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이 엘버트 그 던랩 그 회장은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톱을 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나무를 이제 벌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받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조조정 후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원들이 외면 이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된 거죠. 결국 이 회사의 경쟁사인 킴벌리 클락의 회사가 매각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5 전략 경우에는 그 조직의 역량 강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는 그 직원 공동체 정신이 이제 올라가고 직원 역량이 올라가는 그런 그 장기적 가치 구현에는 이제 효과적이지만, 단기 조치들이 이제 이런 재무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효과가 지연이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경우로 챔피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조조정 당시 그 CEO 앤드루 시슬러가 재무적인 것보다는 조직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결국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되는 불운을 역시 겪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전략과 5 전략을 이제 절충하는 건데요. 이것의 성공 사례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CEO를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우선 그 이 전략으로 과감한 구조조정, 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처음 실시했을 때 그 1981년인데 이때 직원이 41만 명이었는데 3년 후에는 이게 29만 명으로 거의 한 30% 인원 감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만하게 운영했던 사업 중에서 1, 2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매각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연히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이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조치 때문에 이제 별명 중성자 탄핵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점은 잭 웰치가 이런 이 전략만 추구한 게 아니라 이것에 연이어서 O 전략도 실행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서마다 이제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그런 사일로, 고립된 사일로 그런 형태로 회사가 많이 운영이 됐는데 이 직원, 조직 간의 그런 경계를 허무는 그런 무경계 조직 문화를 이제 전파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에서 살아남은 그런 이제 직원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크로톤 비네 회사 연수원의 기능을 크게 강화해서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 그런 강의, 변화 경영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런 1981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초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고그룹도 2004년에 웨르겐 CEO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략을 먼저 실시하고 연이어서 O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양동 작전으로 경영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